예, 코로나19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연일 비상입니다. 통합당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TK 지역 후보자 면접 심사를 미뤘고 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퇴진을 거부해왔던 손학규 대표가 백의종군을 결단하며 호남 3당은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박명호 돈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 대응 관련 얘기도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앞서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브리핑 내용도 들으셨을 텐데 특히 TK 지역이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의원들도 위기 단계 격상 또 예산 지원이랄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TK 지역 또 이게 공천 심사도 좀 미루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저께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양상이 바뀌는 것 같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됐다라는 건데 이 가장 걱정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확진자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에어로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자가 공기 중에 액체나 고체 상태로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손 씻고 마스크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워낙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우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그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 같은 건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말과 어느 말은 또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아까들도 말씀하시던데 전에 방송 나오신 분들 전타임에 그 이제 위기 단계를 그 경계인데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될 건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는 속보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 긴급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에 한 30분 정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기 경보를 상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도 좀 이번에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아마 초강경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입국 제한의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그동안 요구가 좀 있어 왔거든요.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제는 불가피한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대구가 지금 이제 그 진원지가 돼버렸고 여기서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대구 봉쇄령 같은 경우도 사실 실기를 결국은 한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오늘 오전에 발표나 지침처럼 어쩔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자치단체장들도 많이 의식을 할 텐데 이 중앙정부와 또 자치단체장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욕심을 낸달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유기적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이제 그 유기적인 협조. 단지 어떤 대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엇박자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가 잘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재명 지사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박원순 시장도 아까 나오던데, 일단 이제 그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좀 봉쇄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전혀 아닌 부분들이죠. 그러나 대량으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쪽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장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죠. 중앙정부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 특위를 마련을 하는데 특위 이름을 가지고 우환을 넣느냐 마느냐 굉장히 좀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3법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통과시키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마 제일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국회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과학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미 오래전에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계시면서 이 법률적, 제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앞으로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속보가 들어오거나 혹시 자치단체장이랄지 관련 부처에서 브리핑이 있다면 신속하게 좀 연결을 해서 현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조국 내전 과연 이루어질까? 이건 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부가. 예. 다른 쪽으로 뭐 김남국 변호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아마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에 경선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의 그 생각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소신껏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르긴 모르겠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민주당, 중앙당과 전혀 상의 없이 강서갑에 신청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도 상식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어렵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이 선거가 강서갑에서 조국 관련의 그 아주 상당히 극단적으로 갈린 두 사람이잖아요. 그 김남국 변호사는 어떨 때 제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드는구나. 제가 말을 그냥 거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하지 않고 그런 걸 좀 느꼈고 금태섭 의원은 무슨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기 소신을 얘기했고 뭐 그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맞붙으면 조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국이 소환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 때 조국은 좀 놔주자 이렇게 놓아주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소환되면요. 국민들은 다시 그게 상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절대로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선거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유권자들도 찬반으로 나뉘긴 했습니다만, 서초동과 광화문 지표로 나눴습니다만, 저도 조국 이슈가 선거의 다른 지역, 다른 선거구까지 확산되는 건 절대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제가 알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이제 김남국 변호사에게 거기 좀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다른 지역구에 공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글쎄요, 두 사람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쓰임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민스러울까요? 잘 활용하면 김남국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아마 얻을 건 다 얻은 거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후보가 된 거고 굳이 강서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활용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앞서 그 투기라든가 또는 그 세습이라든가 또는 그 미투와 관련된 공천의 고비를 넘긴 후 맞은 두 번째 어떤 고비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잘 넘긴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합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면접을 봤나 봅니다. 네.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홍준표 대표 한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 아니면 불출마를 강요하더라. 황당한 하루였다. 그리고 두 번 컷오프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은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서울 출마를 하라고 당에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험지 출마해라.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양산 의뢰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김두관대 홍준표 이 구도를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성사가 된다면 그것도 빅매치예요. 그것도 굉장히 종로 못지않은 요즘 뭐 아까 말씀 나눈 그 강서갑 못지않은 이제 그런 핫한 지역이 될 텐데 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가능하면 PK, TK 이 지역에서 뭔가 이른바 물갈이를 통해서 혁신 공천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이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계속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글쎄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마 서울에 출마는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두 생각이 충돌하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럼 공관위는 서울로 끝까지 강행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아마 그 탈당이나 무소속을 예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공관위로서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아마 양산을 정도로 당에서는 아마 계속 푸시할 가능성은 있는데 본인이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양산을 정도에서 타협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지금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가장 끝까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천이 이제 가능한 시기까지.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경남 선거뿐만 아니라 수도권 선거에서의 어떤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좀 요구가 당에서 있지 않을까. 일단 현재는 대립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으로서는요 할 말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의원도 전 대표? 전 대표죠. 그런데 전 지사도 했고
동대문을에서 계속 했잖아요. 나름 험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나보고 고향에서 나가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게다가 양산을까지 양보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을 정도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태호 전 지사는 계속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TK 지역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좀 어떻게 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지기도 했고 면접 심사가 예정이 됐던 일정보다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지금 불출마 선언들이 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광림 의원, 최규일 의원 총선 불출마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공간위의 압박이 좀 통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통합당 공천의 핵심은 TK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압박도 했을 거고 또 불출마 선언에는 꼭 압박만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요인들도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결과물로 이제 불출마가 나온 거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을 더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굳이 원치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상황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어차피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압박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TK 지역에다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TK 물갈이가 중요하다. 뭐 아무래도 좀 개혁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TK 물갈이가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정작 TK 내에서는 TK의 지역구 의원들은 초재선이 오히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TK 지역에 초재선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TK라는 지역이 워낙 미래통합당에게는 거의 뭐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들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혁공천이다 혁신공천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대체로 어느 정당이 더 공천을 혁신적으로 했느냐로 좌우된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 물갈이율이라고 그러는데 물갈이율은 항상 높았으니까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TK 지역에서의 그 현역 의원 교체율이 낮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그런 혁신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미지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했어도 이 쉬운 텃밭에서 이긴 거라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래서 된다는 지금 건가요? 김용호 공천관리위원회는 아무튼 TK 지역에서 불출마를 많이 끌어내는 게 목적인데 지금 5명인가 했어요. 5명 예. 한국당 소속. 한국당 전체에서 합쳐서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1명, 2명밖에 없었는데 거의 물론 유승민 의원도 포함됩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당에 22명인가 지금 불출마 선언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통계는 이제 통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TK 지역의 불출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 진박 공천 그 부분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5만 하면 지게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 총선의 경우에는 공천이 이제 끝나면 뭐 절반 가까운 승부는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TK 공천 뭐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지금 통합당 그래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천 관련해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과 유승민 위원장 간의 공천 불만 문자, 또 이현주 의원의 전략공천 관련 설 제기했고 김무성 의원과 또 장재훈 의원의 또 거기에 맞장구 쳤던 네.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공관이나 또 한교안 대표가 경고 내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당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지분권, 뭐 공천권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관심 없다라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죠. 당사자들로서는 지금 어느 정당이나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당선이 목적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오로지 지금 특히 이번 선거는 어느 때 선거를 앞둔 시점보다도 아주 어지럽게 정당들의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합 집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과 지금 새보수당의 그 부분도 지금 새보수당 의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원, 뭐 지상호 이런 민현주 이런 사람들 뭐 경선으로 가는데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바른미래당 갔다가 다시 통합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부산 영도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자가 발전도 많이 했고, 전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전 왜냐하면 이런 대단히 평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부산 영도에가 나왔단 말이죠. 그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통합 과정에서 공천의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잡음을 어떻게 얼마나 더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혁신 공천과 같이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잡음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관위원장도 공개 경고를 좀 했는데
사실 공천이 지금 결정이 다 되지 않아서 진행 과정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만약 정말 새 보수당 출신의 의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공천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수단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물 밑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공천 그다음에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수단들이 지금 다른 거거든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도 유승민 의원도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은 그 본인의 정치적 위상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공관위의 권위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나름 정치적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했어요. 뭐, 조 교수님. 예. 사퇴 대표 24일 날 이렇게 하게 백의종군 또 이야기를 했고요.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한계를. 한계. 예, 그 이제 그 시대 전환인가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하고 통합을 시도했던 거고, 근데 그 단체가 절대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어제 그 손학규 대표의 그 사퇴 그 기자회견문에는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손 대표는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의 이 합당 통합은 지역당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세대를 이게 세대 교체라는 차원도 그렇고 시도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지금 급한 거잖아요. 선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다급해지는 거죠. 모든 지금 정치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했던 얘기들이나 소신이나 철학은 온당한 데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비판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만 분석하고 뭐 전망할 게 아니라 당위적이고 기본적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정당들이 오로지 당선에만 정말 뭐 모든 목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에게 과연 이런 정당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건 통합당도 그렇고 지금 이른바 호남 3당도 그렇고 호남 3당은 왜 헤어졌으면 왜 다시 합치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손 대표가 마지막 선택은 그런 대로 뭐 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그 명분이나 진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한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지 않았나. 나름의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지 않았는데 적어도 명예로운 퇴진은 보장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남 3당의 틀에서 그럼 호남 대안이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분들도 이제 민주당으로 갔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러면서 호남에서의 경쟁력, 특히 이제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경쟁력을 각 지역구에서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버텨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이라 이름도 뭐 선관위에서 못 쓰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3당이 나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